전세자금 대출 안 나오는 만큼을 월세로 돌리겠죠. 그러니까 월세로 돌리면 전세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없어지겠죠. 그래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게 될 거야. 그래서 전세가 오르는 거야. 아파트는 망고쌤. 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세가 왜 오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전세 대출을 안 해주면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세가 안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아예 안 해줘야 전세가 안 오르고 전세가 안 올라야 갭 투자자들이 투기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 논리인 거죠. 저는 참 안타깝다. 제가 아라비아 낙타 이야기 한 번씩 하잖아요.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낙타를 텐트 밖에 묶어놓고 텐트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누워서 낙타 이빨이 몇 개인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진짜 답답한 거지. 그냥 아무나 밖에 나가갖고 자기가 타고 낙타 이빨을 벌려보면 되는데 아무도 그거 확인 안 한다는 거지. 지금 부동산 정책이 약간 이런 느낌이다 라는 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 어쨌든 전세 대출을 안 해주면 전세가 안 오르지 왜 올라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로 안 오를까요? 전세가 왜 오르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주택시장을 자 소유의 개념하고 임대의 개념으로 나누면 자가가 있고 임대가 있겠죠. 임대는 다시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겠죠. 전세를 만약에 없애버려. 그러면 없애는 과정이 있겠죠. 과정이. 전세가 점점 줄어들겠죠. 갭투자 금지다. 예를 들어 갭투자 금지야. 갭투자하면 안 돼. 앞으로 다 잡아갈 거야. 그러면 이제 전세 만기가 되면 빠르게 전세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막 10억, 20억씩 되는지 아나 봐.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한도가 5억이에요. 보증 한도가 5억인 건 아시죠? 자, 그러면 10억, 15억짜리 전세는 어떻게 생기는 거지? 자기 현금 15억 있거나 아니면은 최대로 받아가지고 10억 이상은 있어야 전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엄청 많다는 거야.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전세자금 대출 안 나오는 만큼을 월세로 돌리겠죠. 그러니까 월세로 돌리면 전세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없어지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세가 싹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현금 있는 사람들 중에 전세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전체 우리가 예상하는 전체 전세 보증금의 시가총액 대비 전세 자금 대출이 20% 수준이에요. 20%, 20, 30% 수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실제로는 10억 중에 한 2, 3억 정도가 전세 대출이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전세 자금 대출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구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 전부 다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들어가잖아요. 막 이러네. 뭘 보고 전세 자금 대출 전부 다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지?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팩트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그 30%를 없애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30%에 해당하는 거를 월세로 돌려버리겠죠. 반전세 같은 거죠. 그래서 반전세로 바뀌겠죠. 근데 올 전세 하고 싶은 사람들은 올 전세 넣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야, 아마. 전세 자체를 캡투자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는 있는데, 왜? 전세가 싸니까 수요는 있습니다. 현금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게 될 거야. 그래서 전세가 오르는 거야. 자, 근데 전세가 오르면 다시 전세 넣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데 전세를 금지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은 오르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고 해서 그게 꼭 전세가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반전세로 바꾼다니까요. 반전세로 바꾸고 그 옛날에 할아버지들 전세 넣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10년, 20년 전에 샀어요. 그러니까 10년 전 서울 기준으로 매매 가격이 지금 전세 가격보다 몇 프로? 85%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예전에 95%였나? 87%가 87%. 그러니까 뭐냐면 10년 전에 매매 가격보다 현재 전세 가격이 서울 기준으로 85%가 높아요. 10개 중에 100개 중에 85채가 10년 전에 매매 가격보다 지금 전세 가격이 높다고. 그러니까 10년 전에 사신 분들은 지금 전세만 받아도 자기 샀던 가격을 다 퉁치고 더 남아요. 생각보다 현금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세 자금 내줄 능력이 될 분들이 많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 공급이 줄어드니까 만약에 전세가 그래서 계속 못하게 한다 그러면 전세가 보세요. 여기 전세라는 공간이 줄어들겠죠. 전세라는 공간이 이렇게 줄어들면 집값 떨어져서 안 사신다며 그러면 여기서 이 공간이 줄어드니까 요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은 유통 물량이 줄어들고 신규 공급도 줄어드니까 전세도 월세도 임대료가 오르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캡 투자를 무조건 죽이면 전세 공급도 줄어들고 월세 공급도 줄어들고 반전세 공급도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임대료가 오르게 되는 거죠. 좀 길게 보면 당장은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돌아서 나한테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전세가 왜 오르냐 하면 공급은 부족한데 전세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세가 오르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이 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1, 2년 살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100이 현재 나이가 본인 남은 인생이에요. 그럼 그 인생 기간 동안에 집값이 진짜로 안 오를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피크아웃 될 거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돈이 자꾸 늘어나면 집값이 계속 오를까요? 돈이 자꾸 늘어나고 인구가 줄어들면 수요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이 그 따라서 또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이버에 있잖아요. 자기 관심단지 전세 매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매물이 없는지 진짜 심각하다니까요. 부평 레미안 갖고 있습니다. 매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언제쯤 물이 들어올까요? 아직 전고점 마이너스 20% 수준입니다. 부평 레미안이면 거기 물이 안 들어왔죠. 물이 안 들어왔고 부평 레미안이 이제 물 들어오면 파시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지. 제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전 대매 파시는 방법이 있고 미리 정리하고 점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부평 레미안은 일단은 상동에 불이 들어와야지. 상동 아파트들이 올라야 부평 레미안이 오르겠죠. 그래서 상동에 좋은 아파트 단지들 있잖아요. 그쪽을 모니터링을 좀 많이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면 감이 올 거다. 언제 물이 들어올지 이런 거는 추상적인 이야기지. 물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수학적으로 지금부터 가격이 언제 오를까요?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동에 좋은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쪽을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 부평 레미안이 언제 물이 들어올지 알 수가 있다 생각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만약에 10억을 주고 사서 지금 8억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2억인데 그러면 본전되면 팔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 좀 길게 이야기하면 끝도 없는데, 자, 이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평이 지금부터 해가지고 10억짜리였는데 8억이 됐어. 그래서 이제 2억 오르면 팔 생각이야. 그래서 언제 10억이 될지 정말 궁금해.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팔아버리면 손실이 마이너스 2억으로 확정이죠, 확정. 그런데 지금 팔고 지금 부평 레미안보다 더 오를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더 상급지로 갈아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게 더 이득일까요? 아니면은 부평이 2억이 더 원금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이득일까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부평 레미안보다 상급지는 부평 레미안이 지금부터 2억 오르는 동안에 2억보다 더 오르겠죠. 뭐 3억 오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3억 올랐다고 칩시다. 그게 상급지잖아요. 그러면 자산의 입장에서 지금 손절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2억에 손절을 하고 갈아타는 게 2년 지나고 보면은 더 이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거를 작위 손해가 발생한다. 손실이 확정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그냥 마이너스가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야. 괜히 해갖고 마이너스를 확정해버리면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심리적으로 덜하대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게 되는 심리가 있는데, 더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거 상관없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가 지금 뭘 팔고 살라 그러는데 언제 팔아야 되냐, 이거는 언제라도 내 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파는 거예요. 거래 비용을 제하고도 더 좋은 게 있으면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오르길 기다리기보다 미리미리 많이 돌아다니시고 많이 알아보시고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자, 상도동 프로지오 클럽에 6만 곳에 사지 말라고 하셨는데 분양권 샀어요. 어제 피가 좀 붙었는데 앞으로 어떨까요? 주변에 너무 많이 올라서 좀 그러네요. 아직도 같은 의견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상도 프로지오 클라베뉴를 말씀드린 게 1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때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상도 클라베뉴는 사자마자 몇 개월 안에 등기를 쳐야 돼.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매우 컸어.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거죠. 그 돈이면 클라베뉴보다 좋은 게 훨씬 더 많으니까 클라베뉴를 할 거면 다른 걸 해라, 이런 이야기였고요. 지금은 클라베뉴가 다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시장 가격에 수렴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뭐 샀으면 방법 없죠. 뭐 기다려야죠. 뭐 근데 입지라든지 이런 게 생각보다 뭐 훨씬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훌륭하지 않은데 그 주변에 아파트가 아래쪽에 지주택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지주택들이 그 상도동은 잘 돼요, 여러분. 환경이 많이 개선되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이제 사셨으면 들고 계셔야죠. 뭐 그렇습니다. 어려운 고비는 다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